자, 거기 이제 3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거의 건축,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건축을 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죠? 그죠? 허가받고 짓고 나서 건물 다 짓고 나면 허가받은 건축물은 반드시 뭘 받아요? 중공검사 받나? 우리 중공검사, 그죠? 그럼 중공검사 떨어지면 얘들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허가받은 건축물은 그래서 언제를 취득일로 보냐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럽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근데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중공검사 받을 일 없겠죠. 그럼 사용 승인서도 안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건물을 지은다는 얘기는 건물을 사용하려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로 지어도 사용은 하겠죠. 그래서 항상 무허가는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 그럽니다. 허가 안 받으면 실제 사용일, 허가 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337페이지 2번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동그라미 1번에 건축 허가를 받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 시기는 언제다?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한다.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가. 근데 그 전에 이게 원칙인데 그 전에 뭘 했다 어쩌고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그 전 걸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밑에 건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허가를 받지 않았대. 그럼 문제요? 사실상 사용일이죠. 이게 29회 때 시험에 나온 문제 정답이 이거였을까 아마 사용 이걸 정답으로 했었어요. 그죠? 틀린 걸 골라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상속은 항상 돌아가셔야죠. 돌아가신 상속이죠.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그러고요.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증여받은 날, 즉 등기신 날인데 이거는 이제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날 이럽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공부하실 때 자 증여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아니면 양도일로 본다. 1번 취득일로, 2번 양도일로, 3번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어느 게 맞다겠어요? 증여는 증여받은 날을 1번 취득일로 본다. 2번 양도일로 본다. 3번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어느 게 맞을까요? 세 개. 정답은 4번입니다. 어쨌든 4번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답이. 정답은 알 필요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 필요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보시는데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하는데 이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날을 양도일로. 이거는 양도 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뭐만 알면 돼. 그냥 상속은 돌아가신 날, 증여는 증여받은 날 이것만 알면 되지.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지금 우리 교재도 보면 허가받은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죠. 근데 그 취득일에 꽂히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워져요. 왜? 어떤 건 취득일이고 어떤 건 양도일이고 어떤 건 심지어 양도 또는 취득일이에요. 그럼 머리 지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서 그걸 안 물어봐요. 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 지문 자체가 우리 교재 문제가 있나? 일단 먼저 볼게요. 340페이지 잠깐 보세요. 340페이지 29회 기출문제예요. 최근에 나온 거 그죠? 340페이지 거기 문제 지문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죠. 지문 자체가 양도 또는 취득 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밑에 지문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대. 무허가네. 걔는 언제야? 사실상 사용일이잖아요. 그죠? 답 1번이잖아요. 되게 쉽죠? 다 보면 중 빠른 날, 등기친 날, 뭐 있은 날 이렇게 돼. 그 뒤에 이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날을 양도일로 본다. 그러면 없죠. 왜? 지문 자체가 양도 또는 취득 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그래서 이 날을 취득일로 본다 해서 맞았니 틀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날은 얘는 이 날 취득일로 보고 얘는 이 날 양도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 어렵거든요. 헷갈리고. 근데 시험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시고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얘는 이 날이고 얘는 이 날이고 얘는 이 날을 본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날이 취득일인지 이 날이 양도일인지 그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337페이지로 가셔서 337페이지 그 양도로 3번에 상속 증여 나오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고 증여는 언제다?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효취득은 뭐 여러분 시효취득은 여러분 자주 그 민법에서 나오죠. 점유 시효취득 몇 년 이상 점유를 해야 돼요?
20년. 야, 이런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날짜를 20년 정확히 알아요. 그 세번 물어보면, 세번 뭘 물어봐도 멍하죠. 이게 참, 그렇죠. 자. 이제부터 늦었어요. 뭘 이제 10년이니까 그래요. 등기 부상 점유시 등은 10년이고 점유시 등은 점유는 20년이죠. 그러면 얘가 갑이 이날을 점유 시작했어요. 점유 개시일이에요. 그죠? 해가지고 몇 년이 됐어? 20년 됐어. 그럼 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럼 시효 완성일 거래요. 그럼 얘가 등기를 넘겨받고 다시 이걸 나중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양도일 이날이겠죠. 그러면 얘는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다? 20년 시효 취득해서 20년 완성 시효 완성되고 등기 치고 팔았어요. 그럼 얘는 취득일을 언제로 본다? 점유 개시일 이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만약에요 이날이 시효 완성돼서 취득하는 거잖아 사실은요. 근데 이날을 취득일로 봐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날 취득하게 돼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도 차익만 세금을 내란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남의 땅에 가서 20년 동안 어떻게 했어? 자기가 사용수익을 했잖아요. 해놓고 세금을 여기부터 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때 네 거 아니었지만 네가 결론적으로 여기 사용수익하고 이걸 취득해서 팔았으니까 이날부터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지. 취득 시기는 늘어나지만 대신 취득 시기니까 이날이니까 취득가액이 여기부터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만큼 세금을 다 내는 게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점유 개시일, 점유 시작한 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취득세가 엉킨 수가 있어요. 이제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뭐 증여 같은 경우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도 보면 시효 취득도 취득세는 이날이거든요. 시효 완성일. 근데 얘는 언제야? 이날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좀 헷갈려요. 근데 그것도 이해하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이날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걔 이름이 왜 취득세야? 물건을 뭐 하면 내라고? 취득하면 내라고. 취득하면 내라는 거야. 취득세는 점유 시작한 날 취득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취득이 이날이 될 수가 없어. 언제 취득해? 시효가 완성이 돼야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은 이날인 거예요. 근데 양도세를 이걸로 안 한다고? 양도세 이걸로 해버리면 세금을 여기만 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양도세 이날로 가는 거야.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또 외우면 얘는 뭐가 이지? 뭐가 시효 완성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취득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시효 취득 부동산은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시효는 아까 말했죠? 중빠른 날 기억하시면 되고. 6번은 뭐냐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뭐냐면 돈을 다 줬는데 완공이 안 됐어. 준공이 안 떨어졌어. 그죠? 근데 취득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 보세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했는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이 안 됐대. 그때는 대금 청산일로 가면 안 되고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그랬죠. 그거 보세요. 얘는 또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거기 꽂힐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냥 돈 줬는데 공사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금 청산일로 가면 안 되고 그 완공된 날,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330번 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3월달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공법에서 환지 좀 배우시면 이해가 또 확 빠른데 뭐 지금 설명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좀 헷갈리니까 환지처분 아직 확실히 설명 못하죠. 여러분도 환지처분이 뭐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또 설명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면 다행인데 안 떠올라 아예? 그죠? 떠오르는데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일단 보세요. 그죠? 나머지 뒤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보시고. 자, 걔는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저 341페이지. 여러분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 양도세 산출세 이거 있죠? 그 순서 있죠? 341페이지. 그 박스 순서 산출세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 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딱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 많아요. 이거 진짜 성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 여러분 이것도 못 외우시는 분이 공법,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순서 있잖아요. 기공지수, 협신 이걸 외우고 있어.
그건 이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건 질질질이 왜요? 기공시수, 협신수,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의견 수렴하고 누구한테 뭐 관계중간 행정기관 협의하고 심의하고 막 다 외워. 그 얘는 이거 보고 숨 넘어가. 이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늘어나서 그런 거지 딱 보면 이 과정이 몇 단계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니까.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개념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 팔았어. 여러분 집 팔면 파는 금액 다 세금 냅니까? 아니지. 여기서 뭘 빼줘요? 상식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내가 막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집을 팔았어. 그럼 파는 금액에서 뭘 빼줘? 산금액 빼주죠. 산금액. 그죠? 산금액 빼야지. 그러니까 경비는 빼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자, 필요경비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한 금액은 당연히 빼주고, 그 다음에 자본적 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 보유하는 중에 얘가 뭐 베란다 확장공사 같은 게서 뭐 돈 들어간 게 있다. 그런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양도비. 뭐예요?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중개 수수료, 공증 비용, 인지대, 뭐 세무사한테 맡겨서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은 금액에서 경비 빼고, 자, 그리고 양도세는요 무조건 내는 거 아니겠죠? 남으면 내는 거야. 안 남으면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어? 양도 차익. 남았다는 얘기지. 차손이 발생하면 세금 낼 일 없습니다. 근데 차익이 발생해서 이를 세금 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내진 않습니다. 자, 이거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뭣도 같이 올라가?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틀리다겠죠. 제가 말했죠. 저 국민학교 다닐 때 10원 주면 아이스 깨끼 4개 줬다니까요. 깨끼를 4개 줘. 5원에 2개, 10원에 4개. 그죠? 그때 제일 유명했던 과자가 10원짜리 뽀빠이가 있어. 뽀빠이. 자야는 20원이고요. 자야는 20원.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겹에 길어가지고. 그죠? 노래도 있잖아요. 뭐, 남의 땅을 알고 남의 땅 뽀빠이를 알았습니다. 뽀빠이를 알고 자야를 알았습니다. 아, 난생 처음 먹었습니다. 남의 땅 뽀빠이, 자야, 뭐 이렇게 있거든요. 저만 아는 일이죠. 제가 6.25 세대거든요. 제가 6.25 세대. 그죠? 6.25 세대. 그죠? 제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도대체 6.25 세대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걸 하냐고. 와이프도 자기도 7자 초반이거든요. 근데 막 저한테 자기는 마치 신세대고, 막 저는 만약 구석시대 사람인 것처럼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그죠? 노래도 막 보면 저런 노래도 아냐고 막 그래요, 저한테요. 그죠? 저는 가요 무대 같은 거 보면 그 노래, 오래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 막 저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지. 그랬더니, 이야, 참 이해가 안 간대. 저런 노래는 자기 들어본 적이 없대. 그리고 노래방 가면 그 노래 부른다니까, 자기가. 아닌 척 하기는, 그죠? 소용없어요. 그 연식이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많이 안 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은 나이 차는 남자 여자는 손가락 2개 넘어가면 안 됩니다. 2개 넘어가면 안 돼. 하나는 넘어가도 괜찮아. 근데 2개 넘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저는 무리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2개는 안 넘어가고 하나는 넘어가요. 그 정도 차이 나요? 대충. 그죠? 근데 뭐 그 수용 없죠. 그래봤자 맨날 애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물가 상승된 건 빼주겠다는 거예요. 왜? 물가 상승된 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니까 그 물가 상승분 어느 정도 빼주겠다.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얘는 이해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이것만 기억해야 돼. 장기부의 특별공제 저거를 대입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뭐 빼주는 거라고요?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물가상승분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미국에. 그걸 팔았어. 장기부의 특별공제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줘요. 왜요? 이걸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국외자산 양도시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외워서 안 헷갈리면 좋은데 왜 안 해줘요? 물가상승, 이 물가상승 어느 나라 물가상승을 빼준다는 거야? 우리나라 물가 올라간 걸 빼주는 거지. 미국의 물가 상승된 걸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세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국내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우리나라 걸 팔면 해주지만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장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작년 시험에 국외자산 양도에 시험이 따로 나왔는데 그때 정답이 이거였어요. 장기부여 특별공제. 자, 안젤리나 졸리가 비거주자예요.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거든요. 자,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 이상 거수를 둔 자, 여러분이나 저는 거주자고 그게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 안젤리나 졸리가 비거주자죠. 걔가 인천 송도에 아파트 사가지고 가족이 있다 팔았어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해줄까 안 해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얘는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하겠잖아. 이거 해주죠. 왜? 우리나라 걸 팔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걸 팔았으니까 국내 물가 상승은 빼주니까 비거주자도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게 되면 거주자건 뭐건 안 되는 거야. 왜? 국내 물가 상승분 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장기부요 특별공제는 항상 요걸 대입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얘 이름이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양도 소금이 나오는데 얘가 장기 뭐래요? 보유 특별공제죠. 이 말을 해석하면 이걸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뭘 하라는 얘기야?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일정 기간 보유를 안 하면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 특별공제라고 돼 있잖아. 특별의 뜻은 뭐예요? 너도 나도 다 해준다는 뜻이 아니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니네만, 그러니까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 전체 다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한마디로 이걸 받으려면 일정 기간 보유도 해야 되고 공제 대상도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차별하는 거지. 그래서 너도 나도 안 가리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있다. 그게 뭐다? 기본공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과세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양도소득 기본공제잖아요. 그럼 이 순서가 보시면 파른 금액에서 경비 빼고 남으면 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하고 얘 공제 두 개인데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헷갈린다는 분이 있는데 이건 웃기는 게 이거를 그냥 무대뽀로 그냥 양도소득 기본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잖아. 어디서 빼야 돼? 양도소득 기본공제니까 양도소득 금액에서 빼줘야지.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장기부를 뺄 데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이 순서가 뭐가 이게 뭐가 복잡해? 이게 써놓고 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이것도 못 외우는 건 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틀린다니까.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럼 이거 하나 지문 잘못 이해한 문제 하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5개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을 착각하면 그 지문 하나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울 때도 이런 분도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순서 안다고 이렇게 양 차장 이름은 양속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름 성이 양씨인데 직책이 차장님이래요. 양 차장님 이름이 양씨니까 양속이래. 양 차장, 양도차익 장기부에 빼고 양속이,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뺀다. 뭐 이렇게 이런 분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내용은 사실 몰라도 답을 맞춰서 그럼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찍었는데 맞췄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그잖아요. 찍었는데 맞춰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한 거야.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찍었더니 이번 60점 맞았어. 진짜 잘한 거예요. 의미가 뭐 있어? 나 공부 찌게 했는데 40점 맞았어. 의미가 뭐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40점인데. 중요한 건 답만 맞추면 되는 거야. 답만. 어떻게든지 60점 맞으면 되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 외우는 것도. 근데 결론은 이건 외워야 돼요. 왜? 자 보세요. 아주 쉬운 얘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뭘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부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부유 특별공제. 이거 계산할 때 마지막 공제항목은 얘죠. 과세표준 계산 시 마지막 공제항목은 기본공제입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이것도요 틀린다니까요. 왜? 마지막에 꽂히면 기본공제로 가는 거야. 근데 이 문제 키포인트는 마지막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는 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자, 시험에 과거에 이거 나왔어요. 다음 중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뭐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필요경비, 장기부요, 기본공제. 이게 마이너스 되니까 과표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게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맞죠? 왜?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뺀 금액이 이거잖아. 과표. 여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순서 물어보는 거잖아. 오래전에는 이거 해가지고 다음 중 양도세 과표 계산 순서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뭐 양도차에서 뭐 빼지고 뭐 빼지고 뭐가 나오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그게 다 순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건 순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더 빠르지.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정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거 없잖아요. 양도가 경비 빼고 남으면 물가상승 양차장, 양도차익 장기 빼주고 양속이, 양도소득 기본기 빼주면 과표 곱하기 세율 땡. 이게 다야 이게. 외우기를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죠? 그냥 딱 보셔서 근데 이게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세금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 있고 여기 경비 빼주잖아요. 얘는 세법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거래가. 그러면 양도가액도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가로 가야 되고요. 이것도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갑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가고 얘도 뭐예요? 얘들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취득가액도 실제 산 금액 이것도 실제 들어간 비용을 경비를 빼주는 거야. 원칙은 둘 다 실거래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실거래가가 이걸로 가려면 뭐가 돼야 돼? 입증을 해야 돼요. 실거래가 입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실거래가 입증은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매매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을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수 있어. 자, 그럼 그때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얘가 원래 얘도 실거래가, 얘도 실거래가죠. 그죠? 그러면 실거래가로 가야 돼.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된다. 그럼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걸 합니다. 추계란 미루어 계산한다 그런 뜻이죠. 미루어 계산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실거래가가 아닌데도 얘네들을 실거래가로 봐서 계산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양도가액에 실거래가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이게 뭐냐면 매매 사례 가액 그래요. 매매 사례 가액. 그러니까 여러분이 101동 101호 아파트를 팔았는데 내 걸 팔았는데 내 거는 실거래 계약서가 없는데 내 앞집 바로 앞집죠. 앞집이 내가 팔기 한 달 전에 5억에 매매를 했어. 그럼 101동 101호나 102호는 앞집이니까 서로 매매가가 비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102호 5억에 매매된 그 매매 금액을 내 아파트 실제 양도 계획으로 추정해가지고 추계해서 미루어서 계산해 주겠다.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갑니다. 자, 이게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이래요. 감은 뭐예요? 감정가액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 감정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를 실거래가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해 줍니다. 이것도 없다? 그럼 이때는 기준시가로 갑니다. 공시가격은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얘도 뭐 하겠어요? 얘도 추계조사 결정을 하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얘도 똑같아요. 매매 사례 가액. 나하고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다. 없으면 감정가액. 얘도 없으면 얘는 이게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 뭐예요? 여기 있죠, 이거. 이게 뭐냐면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뜻이에요. 환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실거래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얘 이름이 뭐예요? 환산 취득가액이래요. 그럼 누구만 양도가액을 환산해요? 취득가액을 환산한다는 얘기야. 취득가액만. 시험에 이거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만 추계할 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개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최근에 정답으로 이 순서 바꿔가지고 취득가액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환 감기 순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매환 감기 아니고 매감환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도 나왔어요. 정답으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막걸리요. 이게 막걸리지. 아니 이름이 환산 취득가액인데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얘는 환산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얘 대놓고 얘만 환산한다잖아. 그 시험 뭐라고 나왔다. 양도가액만 환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 안 한대. 이렇게 나왔다니까. 이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산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이니까 누구만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필요 경비 그러거든요.
필요 경비는요, 얘가 실거래가로 가면 이 필요 경비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경비로 빼줘야 되죠. 근데 취득가 있고 실거래가 있죠. 그러면 얘도 뭘로 가요? 자본적 지출 양도비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니까 빼줘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됐어. 매감한기로 가죠. 그럼 이때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경비로 빼주면 될까 안 될까요? 얘는 안 돼. 왜? 얘는 언제 경비를 빼주는 거야? 실제 발생한 비용이니까 실제 취득가액이 있을 때만 얘를 경비로 빼주는 거야. 그래서 취득가액 실거래가가 없어? 실거래가 적용 안 하는데 얘는 이걸로 가고 얘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경비를 빼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 대신에 또 얘는 뭐를 해? 이런 걸 적용합니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이거 필요 경비를 계산이 뭐예요?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공제율을 정해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매감한기로 가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다. 내용 잘 정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양도가액 실거래가 갔어요?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가요? 실거래가. 근데 얘가 뭘로 가요? 기준시가로 가면 얘도 무조건 뭘로 가? 기준시가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 감정으로 갈 수 있죠. 여기는요. 매매사례 감정 환산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매감기 매감한기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을 이해를 잘하세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있어. 그럼 얘는 실거래가로 가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있어. 그럼 취득가 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요, 얘는 실거래가 있는데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얘는 뭐가 있어? 매매 사례 가액이 있어. 그럼 얘는 뭘로 가? 매매 사례로 가겠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뭘로 가? 이걸로 갈 수 있어요. 얘가 없어? 그럼 얘는 실거래가 하고 얘는 뭘로 가? 감정을 할 수 있고 얘는 있는데 얘는 없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거꾸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뭘로 갔어?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 그럼 얘는 이걸로 가면 되죠. 취득가액 뭐가 있어? 실거래가 있어. 그럼 얘는 매매 사례, 얘는 실거래가. 얘는 있는데 얘도 실거래가 없어. 그럼 얘도 이거 있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있는 거 적용하는 거야. 뭐 실거래가 있으면 그걸로 가고 없으면 매매 사례 있는 걸로 가면 되는데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얘를 뭘로 가면 기준시가로 가게 되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이런 게 있어도 이거 적용하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뭘로 가라? 기준시가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는 거 적용하면 되는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적용하면 무조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있든 말든 무조건 아니고 뭘로 가라? 같은 방식으로 기준시가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거래가 원칙인데 예외로 뭐 할 수 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을 하는데 양도가액은 매감 기록하고 취득가액은 매감 한기로 갈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대신에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는데 이건 지금 안 할 거고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 부동산만 보면 되거든요. 규제 있으니까 그죠?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양도세 필요 경비라고 신고를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대충 통계를 내면 대략적으로 그 기준시가의 3% 정도 되는 금액을 경비로 신고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비슷하게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를 빼주는데 뭐예요? 기준시가의 3% 빼줍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추계조사 결정하는 거잖아요. 매감한기.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이거를 3% 빼주려면 요 기준 금액이 항상 있어야 되죠. 만약에 매매 사례 가액에 3% 빼준다 그래 버리면 어떤 사람은 매매 사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죠. 그럼 있으면 3% 빼주고 없으면 안 빼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이 전체 금액 중에 항상 있는 금액은 뭐예요? 공시가격인 기준시가죠. 그러면 기준시가의 3% 빼주는데, 그럼 이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겠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겠어요? 지금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뭐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그런 거 취득가액과 관련된 거잖아요. 취득과, 그죠? 양도와 관련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를 빼준다 이 얘기죠. 믿은 게 하면 0.3%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내진 않습니다. 거의.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이걸 하게 되면 요거 대신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토지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렇게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고. 그죠? 근데 이게 계산 문제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계산 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뭐 못 푼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를. 그냥 찍으란 얘기지 대놓고. 그죠? 항상 우린 계산 문제 찍을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작년에도 그냥 찍었으면 마음 편했잖아. 찍고 나서 그냥 나중에 구제돼가지고, 그죠? 정답 없음, 그래도 모두 정답 처리 깔끔하잖아. 마음 편하게 찍었으면 신경 안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괜히 문제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나중에 보니까 틀렸는데 나중에 구제받아가지고 합격에 모두 정답 처리됐어. 그죠? 돌아버리는 거지. 계산 문제 찍으세요, 세법은.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학원에서 찍으라 했더니 학계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학계론이 계산 문제 10문제 나오잖아요. 막 하니까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세법 선생님이 계산 문제 찍으라겠는데요? 왜? 내가 언제 학계론 찍으라겠어? 세법 찍으라겠지. 말을 좀 제대로. 근데 그 학계론 선생님이 나하고 친구예요. 그게 전화 왔어. 야, 네가 계산 문제 찍으라겠냐? 아니, 그랬더니 그러던데 뭐 네가 찍으라겠다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때 내가 언제 학계론 찍으라니? 나 세법 찍으라 했더니 그랬더니 근데 학계론 찍으라겠다고 문제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선생님 찍으라겠는데 그냥 안 풀어도 된다는데요? 그냥 다른 거 풀면 이랬다는 거야. 말 전달을 잘해야지. 얘기하려면 걔가 내 친구니까 다행이지. 다른 생이었어 봐. 내 욕 얼마나 했겠어. 짓고 나오지 왜 지가 나서가지고 그래. 이거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알고 좀 해. 제대로. 세법만 찍으라고요. 세법만. 다른 거면 다 푸세요. 공법이든 뭐든 다 푸시고. 그죠? 다 푸셔. 원하는 대로 원어씩 푸세요. 그죠? 세법은 그렇다는 거죠. 자, 교재 보세요. 343페이지 먼저 보십니다. 343페이지. 양도 차익 산정 그랬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구분 원칙. 그 뭐라고 되세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데 거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그럴 땐 가로 안에 매매사례 감정 환산 포함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실거래가액들은 있는 거 적용하면 된다는 거. 걔네들 있는 거. 근데 누구는 안 된다는 거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뭘로 가라? 기준시가로 가라. 뭐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거기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경비 얘기가 나와요. 경비가 그 34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44, 45, 46, 47, 48페이지까지가 이 경비 얘기예요. 여러분 경비가 우리 뭐뭐 있다 했죠? 이 경비가 이거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예요. 우리 교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비 있고 자본적 지출 항목이 있고 양도비가 있어요. 그걸 쭉 늘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맞추려면 그 책에 있는 대로 여기에 경비에 포함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말씀드렸지 여기다 따로 제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이걸 써드릴 거예요. 이거는 요약집에 다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저기도 있죠? 강의 노트에도 있습니다. 자, 얘는 일단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면 똑같아요. 외울 거면 차라리 책을 외우는 게 나아요. 근데 얘네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라도 알면 필요 경비를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왜 포함이 안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했어. 자기가 잘못해서 돈을 추가로 낸 거죠. 그럼 그걸 나중에 경비를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요. 본인이 잘못해서 추가로 발생은 인정한다.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있죠. 세금 낼 때. 살 때 취득세 세금 냈죠. 그 취득세는 나중에 팔 때 경비를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내가 아파트 살 때 아파트 10억에 사고 취득세 4천만 원 냈어. 그죠? 자, 그러면 이 취득세 4천은 나중에 양도세액에 살 때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줍니다. 세금 낸 건 무조건 빼줍니다. 세금은.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원래 경비는 특징이 비용을 공제받는 거잖아요. 입증을 해야 돼.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취득세의 경우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OX. 그럼 취득세가 영수증이 없다는 거야. 그럼 경비를 인정 안 해준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는 세금은 지방자치는 지네가 세금 걷어놓고 야 증빙이 안 되니까 안 빼주겠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할 때 된 세금 있죠. 취득세. 옛날 같으면 등록세 따로 냈겠죠. 그 취등록세는 당연히 빼줍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는 거야. 가산세는 안 빼줘요. 취득세 1,000만 원 내고 그때 당시 신고 안 해서 가산세 200을 내서 얼마를 냈어? 1,200을 냈었단 얘기지. 그럼 지금 뺄 때는 얼마만 경비를 인정했죠? 1,000만 원만. 왜? 200은 네 잘못이니까 인정 안 해주겠다.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 뭐예요? 보유 관련 주세. 보유 관련 주세 우리 두 개 배우는데 뭐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얘는 안 빼줍니다. 얘는 그리고 거래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이 거래하고 관계없는 세금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집 갖고 있대 10년 동안 재산세 낸 게 있어. 종부세 낸 거 있어. 그 나중에 집 팔 때 빼줍니까? 안 빼줍니다. 그죠? 당연히 안 빼주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이번에 이자 이거 가지고 집 살 때 대출 받잖아요. 그 대출 받을 때 이자 내죠. 그 대출 받은 이자는 세금 빼줄까 아닌가 빼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집 살 때 개인적으로 대출 받아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를 냈어. 그 나 집 팔 때 은행 대출 받은 이자 빼줍니까? 안 빼줘요. 근데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정답으로 그것도. 주택 취득 당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걔는 안 빼줍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보유 관련주에서 안 빼줍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자 나왔죠. 자 얘는 안 빼줘요. 여기는 키포인트가 뭐겠어요? 단어가 딱 뭘 보고. 그렇지. 지연. 그게 뭐야? 연체이자잖아.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누구 잘못이야? 본인이 연체, 자기 잘못한 거죠. 자기가 연체해서 이자 낸 거죠. 그건 안 빼줍니다. 근데 이자가 연체이자는 안 빼주죠. 근데 여기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이자가 경비로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뭐 당사자 약정으로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했대. 그러니까 매매 당사자가 처음부터 그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장기 할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할부 같은 거 하게 되면 할부는 조건이 뭐예요? 원금에 이자 포함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계약한 거죠. 그건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내다가 뭐 했어? 연체했어. 그럼 연체이자는 안 빼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자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포함이 약정에 의한 경우는 포함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포함되고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부당행위라겠죠. 여기 딱 봐도 느낌상으로 부당행위가 뭐겠어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을 가지고 원래 시가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신고했대. 그 원래 시가가 1억인데 1억 3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초과되는 3천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까 경비를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형제지간의 거래면 나중에 배웁니다. 부당행위 해가지고 뭐 형제지간 특수관계의 거래를 통해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다? 그럼 그 초과되는 금액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금방 이런 게 있죠. 자, 같은 지출인데 얘는 경비로 포함돼요? 그 얘는 인정 안 돼요. 같은 지출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뭐냐면 이 지출로 인하여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란다 확장공사, 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 하면 돈 들어갔죠. 그럼 그 지출은 베란다 확장공사 아파트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걔는 뭐야?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지출이죠. 그럼 걔는 자본적 지출로 경비를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현상 유지 비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같은 층에 사는데 아파트를 파는데 한 명은 5억에 팔고 한 명은 앞집은 5억 2천에 판대. 그러니까 야 니네 같은 건데 왜 너는 2천만 원 더 받니? 그랬더니 야 니네 집 화장실 변기 일반 변기지. 우리는 한 달 전에 비대 설치 비대. 이 사람은 비대를 설치한 거야. 그럼 나는 이쪽은 일반 변기고 여기는 비대니까 비대 설치하니까 얘보다 2천만 원 더 받아야 돼? 비대 설치했다고 아파트까지 올라갑니까? 아니지. 현상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기 교체하든가 싱크대 교체한다든가 뭐 벽지 교체하든가 장판 교체하든가 페인트 칠했다. 이건 다 뭐예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현상 유지.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여자들로 말하면 성형수술 비용이고 요거는 화장품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형수술하기는 건물이라네. 고치가 확 올라가잖아. 그냥 양악수술하면 얼굴이 확 올라가잖아. 가치가. 근데 화장품은 돈은 들어갔는데 지음은 원위치잖아. 화장품 비용은 현상 유지 비용이죠.
이건 성형수술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다. 그렇죠? 어차피 여자들은 둘 다 돈 많이 들어가요. 이거 안 해도 이 인위적 화장이죠. 인공 화장이 이거 인공 성형이잖아. 그죠? 이건 잠깐 했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죠. 화장품 비용 뭐 엄청나죠. 근데 남자들이 진짜 잘생긴 거라 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 거친 풍파에서 동동구름 하나 바르고 얼굴 이 정도 관리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여자들은 막 그죠?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을 오이도 없는데 얼굴에다 붙이고 했는데 얼굴 했는데 이 정도고 우리는 험한 세상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여자들하고 반만 있으면 우리 얼굴 광 나가죠. 여러분 못 쳐다봅니다. 우리 남자들 여자들이 그죠? 남자들은 진짜 경제적으로 살죠. 스킨 로션 따로따로 쓰면 2년 써. 우리는 그죠? 스킨하고 밀크로 따로따로 2년 쓴다니까. 막 유통기한 보면 막 화장품 상했을지도 몰라. 그죠? 그런 거 바르고도 우리가 이 정도야 관리할. 여자들은 돈 잔뜩 들여가지고 그냥 현상 유지 비용 그죠? 많이 들죠. 화장빨 참 무섭죠. 화장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것도 중요해. 돈 들여 화장하고 지울 때 돈 들이고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죠? 화장빨은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3대 빨, 화장빨, 조명빨, 사진빨 조심하라고 여자들. 3빨이죠. 그죠? 3빨.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화장빨, 조명빨, 사진빨 중에서 조명빨 조심해야 돼요. 이 화장은요, 어느 정도 제가 조명빨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자를 처음 만날 때는요, 대명칭이 태양광에서 봐야지. 만약에 인위적인 지하 있죠. 지하 처음 만난 지하에 레스토랑 그 불빛 흐린 데 있잖아요. 여기서 만났다는 치명타입니다. 거기서 만나면 실루엣만 보여. 그러다가 사이 좋아져가 손 붙잡고 나와서 태양광으로 딱 나오는데 보니 깜짝 놀래요. 이 손 어떡할까? 잡은 손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조심해야 돼요. 태양광 있어요. 자, 수익적 지출은 굉장히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집사님이 여자를 시켜주고 했는데 그 지하에서 만났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여자 키 크고 머리도 생머리예요. 제가 원하는 막 들씬하게 생겼어요. 그 한 2시간 얘기했나 봐요. 얘기하고 딱 같이 나왔는데 야 진짜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봤을 때하고 너무 이미지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분이 괜찮긴 해요. 근데 밑에도 워낙 저기하게 보다 보니까 태양광에서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졌는데 여자가 계속 나한테 이제 뭐 그때는 삐삐니까 막 문자 보내고 내가 답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그 지역에서 집에 3번째 안에 들어간 부잣집인데 걔가 오빠 하나 있고 외동딸이에요. 근데 그때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니까 뭐 그런 거 따지나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했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한 달 동안 욕을 먹었어요.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나하고 친했거든요. 막 욕해. 둘이 있을 때 야 이 새끼야 네가 뭐가 저겠다고 연이 사람도 서도 비빌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너 그거 지금 그때 제가 사업해서 망했을 때거든요. 그 여자는 잘 되면 거기 집 부자에다 해서 죽으라 해줬더니 네가 뭐 잘났다고 한다고 막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는 거. 한 달 내내 욕을 해. 나만 보면 저거 지나가다가도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진짜 후유증 많았어요. 그 태양광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 필요 없는데 태양광이고 자연광이고 뭐 화장빨이고 조명빨 뭔 상관 있어. 여자는 그냥 마음 착한 게 최고야. 근데 그분은 마음도 착하고 집이 겁나 부자인데 그럼 지금 제가 진짜 이러고 안 있겠죠. 골프 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이러고 되겠죠. 오늘 라운딩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을 건데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근데 그 바람에 더 좋은 와이프를 만났죠.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와이프를 만난 걸로. 그죠? 양도 간접 비용. 양도 간접 비용. 이런 간접 비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직접 비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차로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한참 저쪽에 경기도 어디지 거기가? 그쪽에 이제 한참 개발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임야 같은 걸 물려받은 임야가 있나 봐요. 제가 한동안 오래된 얘기인데 4대 조선 동화 있죠. 그 일간지 4대 거기에 광고를 낸 거 봤어요. 그 뭐라고 됐냐면 제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걸 싸게 팝니다. 그 시세부터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같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하단에다가. 근데 그 광고비가 꽤 됐을 거예요, 아마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냈으니까, 중앙일보 그때 당시. 근데 하단공에서 돈이 엄청났겠죠. 몇천 냈겠죠. 근데 그분이 그거를 계속 몇 달 동안. 근데 보니까 땅이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 땅이. 근데 그때 평당 40인가 했는데, 그때 샀으면 완전 노란 거지. 그죠? 그게 어디야? 저쪽인데, 그 어디야?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용인, 그쵸, 용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엄청난 거죠. 지금은 평당 몇백이 뭐예요. 엄청났겠죠. 근데 그때 40인가 30 판다고 했었거든. 근데 그 광고비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은 간접 비용이라는 거지. 그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나옵니다.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이게 잘 나옵니다. 자, 얘는 뜻이 뭐예요? 다른 데서 이미 이 항목이 경비로
포함돼서 공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상가를 10억짜리 상가를 샀어요. 가지고 10년 동안 임대를 했어. 그죠? 상가 임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여러분 세금 내셔야죠.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돼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종합소득세를 낼 때 뭐가 있냐면 이 원래요 회계 처리할 때는요 건물 같은 거 사잖아요. 부동산을 사면 시간이 흐르면 건물이 노후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후화돼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 처리해서 세금으로 빼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1년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을 종합소득세 내면서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을 경비로 공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았어요. 이제 10년 있다가 15억에 팔았어. 자, 그럼 여기서 양도가액 15억이죠. 자, 취득가액은 지금 얼마예요? 10억에 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10억을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 10억 중에 얼마는 1억은 10년 동안 뭘 받았어요? 다른 데서 이미 경비로 공제를 받은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10억을 빼줘버리면 여기서 1억은 이미 경비로 공제 받은 건데 이 안에 그 경비 공제에 받은 1억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빼줘버리면 이중공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양도세 계산할 때 다른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얘는 뭐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 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산입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다른 데서 이미 말 그대로 산입 공제를 받았다는 뜻이구나. 그럼 여기서 또 빼주면 이중공제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인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 지문을 봤을 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걸 자꾸 하면 나중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게 참 연체해지니까 안 된다. 이게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무대포로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나와도 뭔지 모릅니다. 그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죠? 여기다가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추가로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채권 매각 차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국민주택 채권이 일종 채권. 그럼 이거 다 산다겠죠. 근데 우리 그 사자마자 환매한다겠잖아요. 왜요? 갖고 있으면 만기 때 가져야 되니까. 얘가 100만 원짜리를 채권 샀는데 이걸 은행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90만 원 받은 거지. 10만 원에 뭐가 생겼어? 매각 차손이 생겼죠. 왜? 은행은 100만 원짜리를 팔면 100만 원 안 주죠. 왜? 쟤네들은 만기 때까지 그걸 보관했다가 나중에 만기 때 이자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고 팔았어. 그래도 이거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경비로. 근데 얘가 어떻게 팔아? 금융기관 아닌 자한테 팔았어요. 100에 팔았는데 이거를 70만 원 준 거야. 그럼 얼마 손해났어요? 30. 이때 이 30은 인정 안 된다는 거지. 전액 인정 안 되고 얼마만? 같은 날 은행에다 팔면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30만 원 중에서 얼마? 10만 원만 한도로 해주고 나머지 20은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지금 보세요. 채권 매각 차손은 인정이 되는데 단 어디요?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는 얘가 금융기관 아닌 자 팔았죠. 그럼 같은 날에 팔면 은행에 팔면 얼마? 10만 원이잖아. 그럼 이 중에 얼마만? 1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죠. 채권 매각 차손은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땡. 틀리죠. 왜? 전액 인정받는 건 누구만?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만. 근데 시험에 뭐라고 하네요?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고요. 하나 더. 얘까지. 아까 자본적 지출 얘기했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 그죠? 자, 얘가요. 베란다 확장 공사를 들어갔자 돈 그거 입증해야죠.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류가 있어요. 서류. 뭐 세금 계산을 한 거 이런 것들. 뭐 체크, 뭐 카드 매출 이런 게 전표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요. 만약에 카드로 안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가 없다, 서류가 없다 그러면 계좌이체해줬어.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내 통장으로 싸줬어. 계산서 안 뜨고 그걸 인정 안 해줬어요. 은행 통장으로 넣어준 건 안 해줬어. 왜? 야, 그게 은행에다 넣어준 건 네가 걔한테 돈을 빌린 걸 갚는 건지 돈을 빌려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인정해줬어? 요때부터. 그래서 요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그때는 뭐야? 지금은 이제 뭐야? 증명 서류를
조치 보고하는 뭐야? 하거나 하니까 뭐야? 또는이죠. 옛날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있거나 아니면 이게 없어도 뭐가 있으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입증되면 뭐한다?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제 둘 중에 뭐만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럼 얘는 뭘 잘 기억하셔야 돼? 전액 인정받는 건 어디?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만. 그 얘는 뭘 기억하셔야 돼? 서류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금융거래 증빙 서류가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경비 인정을 해준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경비 얘기가. 그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얘만 잘 기억하셔도 최근에 나온 건 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되게 잘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쏘는 거예요. 그죠? 작년에도 지문 나왔습니다. 요 관련된 지문이. 그죠? 시험에 실제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읽어보세요. 보세요. 뭐 취득 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를 본다.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골치 아프죠?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문제 키워드는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요 키포인트는 뭐예요? 이 문제. 그렇죠. 필요 경비로 산입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래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필요 경비로 뭐가 됐대요? 앞에서 사업소 계산할 때 필요 경비 산입했대잖아. 산입한 건 이미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필요 경비로 본다 그러면 맞아 틀려? X죠, X. 본다 그러면 안 돼. 왜? 얘는 이미 공제 받은 거니까 여기서는 필요 경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본다. 그러니까 틀렸지. 근데 이거를요, 여기 꽂혀가지고 이 말하고 이 말에 꽂혀가지고 하면 머리 아파요.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20몇 년 강의했는데 한 번도 이걸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고 상가액이 뭐고 설명을 해본 역사가 없어. 왜? 이걸 물어보나요? 시험 볼 때? 이건 나오는 거 오로지 어디서만 나와? 필요 경비에 포함되니 안 돼. 이것만 물어보거든. 그죠? 그럼 걔는 그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면 되는 거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고 상가액이 뭔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뭐 어쩌고 할인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로 해요? 그냥 이거만 하시면 이 문제 그냥 푸는 거잖아. 그죠? 당분간 이게 또 나올 일도 없을 테고 이 말이. 그죠? 근데 얘는 항상 나오죠. 이 말은. 필요 경비를 산입.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강의를 이렇게 막 자세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100점 못 맞아요. 제 강의를 들으면 세법 16개 못 맞아요. 저는 딱 봐서 얘는 아니고 어쩌다가 나오고 확률 없는 것들은 거의 잘 안 해요. 저는 주의가 그런 거예요. 자주 나왔던 거 반복 잘해가지고 그것만 잘 맞춰서 10개나 12개만 맞자 이런 주의지 세법을 만점 맞겠다 그런 강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안 하잖아요. 저는 1시면 딱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 다른 선생님들은 막 2시까지 하고 2시 반까지 합니다. 실제로 세법을 8주 강의하는데 할 수도 있죠. 그럼 뭐 하겠어요?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문제도 풀어주고 막 또 하고 막 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동영상으로 하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서 막 문제도 막 여러 개 풀어줘요.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봐야 돼. 내가 책으로 보고 내가 문제로 푸는 게 그게 내 실력인 거지. 제가 설명을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왜? 금방 설명하고 들으면 다 끄덕끄덕하지. 나중에 여러분 이거 풀어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못 풉니다. 그때 가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 말 생각도 안 납니다. 내가 직접 봐야 돼. 내 눈으로 보고. 그게 진짜 내 실력이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건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이 그냥 대답만 나는 거지 여러분 실력은 아니라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설명을 다 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근데 막상 문제 풀면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명심해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얘도 작년에 이것만 봤으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겠죠. 올해가 뭐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다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거의 정답이 있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